월가 사람들은 베센이 협상 테이블의 수장 역할을 하는 거에 안도를 했고, 일단은 그 강성 매파, 특히 중국과는 협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나바로, 그 다음에 상무장관 루트닉을 협상 테이블에서 뺀, 어떻게 보면 트럼프의 용병술에 시장을 조금 안도를 했어요. 베센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협상은 비스포크하다. 트럼프의 전략은 그거죠. 중국을 코너에 몰아넣으면 다른 국가들도 또 중국한테 이제 피어 프레셔를 간접적으로 넣는 거니까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중국이 지금은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경기가 더 취약해요, 미국보다. 그래서 되게 결국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네,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크 3개라고 해서 이거 가짜다 짝퉁이다. 야, 이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요거 로고 3개짜리는 라인 중에서도 조금 더 비싸요. 뭐 달러 따지면 1-20불 더 줘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그런 말씀하시면 섭섭하니까 그러지 마시고, 뭐 저한테 안 어울린다고요? 아닌데. 이게 딱 보면 되게 잘 어울리는데. 그리고 78,000원이면 진짜 저렴한 거죠. 세트예요. 여러분, 한 개가 아니고 세트입니다. 바지랑 상의랑 세트입니다.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글로벌 인터뷰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한 주 동안 역사적인 급등 또 변동성 지금 거의 최고치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저도 뭐 한 40년 가까이 네. 미국 시장을 봤는데 이 정도의 변동성은 거의 못 봤다. 특히 그러니까요. 이번 변동성은 인간이 만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다른 여러 가지 주가 폭락 내지 반등, 이제 이러한 큰 변동성은 어떻게 보면 경제의 위기 아니면 금융 시스템의 위기, 뭐 2008년 같은 경우가 이제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오로지 한 분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우리 트럼프 대통령이 만든 인위적인 재앙이다. 이제 그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예. 지금 이제 시장에서 저는 항상 아침에 몇 분이 저희와 함께 하시는지를 보면서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거든요. 어제는 급등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새벽부터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들어오셨어요. 근데 이제 오늘은 이러고 나서 또 이제 큰 폭을 오늘 장중에 나스닥이 7%까지 또 빠졌잖아요. 이럴 줄 알았어. 라는 그런 약간 반포기하는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S&P가 3.5% 하락을 했는데 네. 일반적으로 그 정도 하락하면 엄청난 주가 조정인데 그쵸. 우리가 뭐 5% 10% 등락이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그런 모습이 지난 한두 주 사이에 되니까 네. 3.5%는 뭐 별거 아니네. 그러니까 맞아요. 사람이라는 게 이게 또 적응을 하는데. 근데 하여간 지금 변동성이 이렇게 크고 특히 주가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네. 주가는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회사의 자본 구조를 놓고 볼 때 가장 하단에 있어서 변동성이 큰 건데 네. 미국의 국채, 그러니까 미국의 국채가 갖는 의미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 자산이고 미국에 대한 신뢰예요. 그쵸. 그게 좀 흔들렸다는 게 되게 놀랐고, 트럼프도 갑자기 약간 피벗을 했다 아니면 퍼스 멈췄다는 표현을 이제 그 영문 기사에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이제 베센트 재무장관이 좀 공을 많이 기울였지만 하여간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거,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했다는 얘기죠. 그것이 가장 큰 팩터였다, 변수였다. 이제 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어김없이 오늘의 영어 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쉬워서 어제 제가 네. 컨닝을 미리 안 가르쳐 드렸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죠. Trump put Bessent은 이제 재무장관이죠. 네네. In charge of trade talks with Japan and Korea. 그러니까 뭐 한국과 일본에 대한 이제 무역 관련 이제 협상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베센트가 하게 된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 일론 마스크는 큰 지금 이 프로젝트에 빠져 있습니다. 네. 뭐 배제가 됐는지 본인은 좀 다른 생각이니까 일부러 빠져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일단 하여간 미국에서는 그 점을 일단 주목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큰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나바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되게 신뢰하는 한 70대 중반의 아주 노련한 무역 전략가 나바로, 그 다음에
루트닉 상무장관, 그다음에 제가 마지막에 얘기할 그 트럼프의 뭐 경제교사 같은 지금 이제 백악관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역할을 하는 스티브 마이런 박사. 그 이제 스티븐이랑 그분이 요새 되게 유명해지셨더라고요. 젊은데 되게 떴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주도할 줄 알았는데 주말에 갑자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베센트하고 트럼프가 주말에 골프도 많이 쳤지만 네. 그거는 이제 보여주기 위한 자기의 강한 면을 보여주기 위한 거고 실제 베센트와 플로리다 날아가서 엄청나게 얘기를 많이 나눈 것 같고 돌아올 때도 둘이 같은 비행기 타고 오면서 조금 피벗을 했죠. 지금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보유를 90일 동안 하고 그다음에 가장 먼저 이럴 때 이제 손을 들고 하는 게 일본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 금융계에서 마지막 그 직장에 노무라 네. 일본 증권사 홍콩에서 이제 있었잖아요. 근데 2차 대전을 겪어서 그런 면도 트라우마가 있어서 그런지 일본 사람은 같은 서양인이라도 유럽 사람에 대해서는 대등해요. 일본이 워낙 대국아니에요. 근데 미국에 대해서는 꼼짝 못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도 일본에서도 심지어 야당도 지금 우리나라 최대의 위기니까 그 야당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모든 지혜를 모아서 우리 담당 장관이 미국으로 빨리 가서 베센과 대화 테이블에 앉아서 빨리 제일 먼저 우리가 협상을 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 다음 차례가 되겠지만 그 먼저 하여간 이런 협상이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그 과정을 실제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게 스콧 베센 재무장관. 근데 이분이 어제 얘기한 걸 보면 미국 사람들은 추수감사절, 땡스기빙하고 이스터가 되게 중요한데 자기 이스터 때 휴가 반납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약간 시그널을 하는 거죠. 나 휴가도 안 가고 하니까 얘기하고 싶은 사람들은 다 DC로 날라와서 우리와 협상을 하자. 그래서 하여간 되게 좀 뭐 재미있는 하여간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데 시장은 여전히 불안하고 이게 과연 해피엔딩, 특히 이제 중국과의 협상이 어떻게 끝날지 우리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스캇 벤센트가 이제 헤지펀드도 운용했고 이제 소로스의 CIO였죠. 상당히 오랜 도 시간 또 있었고. 자기 개인 펀드도 운영했었고. 그러면은 증시가 이렇게 많은 변동성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이해하고 그걸 좀 뭔가 진정시키기 위한 정책들도 내보낼 생각을 할 수 그리고 있겠네요. 실제 월가의 뭐 제이미 다이먼 포함한 네. 거물들 기업인들이 지난주 후반부터 베센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넣었다고 합니다. 옆에서 그러니까 좀 이거를 많이 지금 막아야지. 특히 채권 시장의 폭락은 대단히 위험한 시그널이어서 그렇죠. 여기서 트럼프를 잘 설득해라. 그리고 실제 본인이 설득을 했고 또 트럼프도 비즈니스맨이어서 미국 국채 시장이 흔들리는 것이 무슨 시그널인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뒷배경 스토리들을 조금 알 수 있다. 이제 그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또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요? 지금 백악관에서 파워게임이 많이 진행이 네. 돼요. 그 얘기 조금 해보고. 근데 그 중에서는 역시 트럼프가 이렇게 좀 일방적인 그런 모습을 보이지만 또 베센을 다시 중용한 것을 보면 상당히 그 스마트한 면도 있다. 되게 치밀하고 전략적이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채권 시장 요동치는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주가가 폭락하면 안전자산인 채권으로 돈이 몰려서 채권 금리가 하락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는 그러니까 이번 주 초에는 역의 상관관계가 이제 보여서 그게 되게 좀 걱정이었고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음모론인데 중국이 채권을 좀 판 게 아니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왜냐하면 진짜 시진핑이 미국 채권을 내다 팔라고 그랬으면 그것은 미국과 진짜 대화를 하지 않고 극한 대립으로 금융전쟁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제 유튜브에도 올렸지만 실제 지금 트럼프가 하는 얘기, 전략은 정확하게 37년 전인 그러니까 1987년 트럼프가 40세일 때 모든 게 이미 정확하게 나와서 그것을 구체화시키는 그런 전략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몇 달 사이에 책사들이 얘기를 해서 한 게 아니라 네. 이 사람이 37, 8년 전부터 이런 생각을 되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소신이 있는
정책이다. 물론 무리하는 면도 많지만 이제 그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업 얘기는 별로 없네요. 네. 예. 지금 사실 기업들의 실적 시즌 발표를 해도 다 관세 관련해서 어떻게 핸들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고 지금은 경제 지표도 사실 이제 과거 거다라고 하면서 의미 부여를 안 하고요. 지금은 당장 현재 관세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가 다 시장의 총의 관심인 것 내일 같습니다. 금요일 날 JP 모건, 웰스 파고, 뭐 시티 이런 데 네. 그러니까 초거대 월가 금융 지주사들이 발표하는데 실적보다는 CEO들이 어떤 코멘트를 하냐. 네. 이제 거기에 가장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일단은 베센트가 앞서서 이렇게 좀 이렇게 등판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시장이 조금은 안도를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월가 사람들은 베센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그 이 사람은 이제 교감을 많이 하는 왜냐하면 가장 성공한 매크로 헤지펀드 트레이더, 헤지펀드 회사 사장이었기 때문에 근데 일단은 베센이 협상 테이블에 수장 역할을 하는 거에 안도를 했고 일단은 그 강성 매파 특히 중국과는 협상은 절대 하면 안 된다는 나바로 그다음에 상무장관 루트닉을 협상 테이블에서 뺀 어떻게 보면 이제 용병술에 트럼프의 용병술에 시장을 조금 안도를 했어요. 물론 이제 목요일 날 그러니까 오늘 미국 주가는 꽤 하락을 했지만 근데 베센트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협상은 비스포크하다. 최근에 국내에서도 이 말 많이 쓰잖아요. 비스포크 양복을 냉장. 좀 고급스럽게 옷을 할 때 비스포크, 맞춤형. 네. 그러니까 이제 국가마다 다 그 다른 식의 협상을 할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제 생각에는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관세만 우리가 낮춘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관세 외에 전체 패키지를 다 그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President himself wants to be involved. 그러니까 실제 베센트한테 맡겨서 협상을 주도를 하게 하지만 일본, 한국 각국하고 시시각각 트럼프는 자기 업데이트를 받고 자기가 관여하기를 원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그 중요한 이스터 홀리데이 보통 가족과 이제 여행을 가거나 쉴 텐데 난 그때도 일을 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준비가 된 데는 국가들 다 그 워싱턴 DC로 날라오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저의 경험에 의해서 그다음에 미국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게 일본이 진짜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협상을 할 것이고 상당히 하여간 뭐 엄청나게 초대형 큰 나라죠. 그래서 일본이 좋은 그래도 결과를 만들어내면 그게 어떻게 보면 피어 프레셔가 다른 나라에도 생겨서 그러니까 저 정도면 트럼프의 전략은 되겠구나. 그거죠. 중국을 코너에 몰아넣으면 네. 물론 G2 국가지만 다른 국가들도 또 중국한테 이제 피어 프레셔를 간접적으로 넣는 거니까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는 없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중국이 지금은 강한 모습을 보이지만 경기가 더 취약해요 미국보다. 그래서 되게 결국은 이제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이다. 이제 그런 전략입니다. 지금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열심히 이제 협상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고 베센트가 이야기한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한 20개 국가들이 바로 협상을 하자라고 요청을 했고 거의 한 2개 나라 정도는 거의 마지막까지 지금 결론이 빨리 날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또 일본이 있을 가능성이 일본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상징적으로도 그 의미가 있고 네. 뭐 G7 국가이고 그다음에 네. 그 군사적으로 안보 관련 것도 미국과 일본이 같이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본은 전 국민이 나라 전체가 여기에 매달려야 된다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네. 그래서 하여간 일본이 하여간 총대를 메고 작은 동생 역할을 확실히 할 것이다. 큰 형과 이제 협상을 하겠죠. 네. 우리나라는 어떤가요? 저는 약간 너무 이번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월요일인가 화요일 날 이제 통화했죠. 뭐 트럼프와 28분 통화를 했다고 하는데 네. 본인은 어차피 지금 이 2달 후에 선거가 있는데 본인이 계속 그 협상을 주도할 수도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그 이번에도 그 얘기를 했어요. 원스톱 쇼핑이다. 그러니까 관세는 여러 가지 패키지 중에 하나고 한국은 항상 비관세 장벽이 많다고 그런 그 주장을 미국이 많이 했고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그 자동차 같은 경우 이제 배기량 측정, 뭐 여러 가지 이제 수입 쿼터 아니면 이제 뭐 우리나라 뭐 공영방송 같은데 이제 외국인 투자 불가능한 여러 가지 비관세 장벽이 많은데 그런 것을 다 아울러서 지금 협상을 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네. 특히 이제 방위비 문제는 차기 정권에서 해야 되는데 너무 오히려 경솔한 게 아닌가. 실제 이분이 우리 투자가분들도 아시지만 상법 개정 반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너무 오히려 미국한테 우리는 이런 자세가 돼 있다고 큰 소리를 치고 실제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없고 그런 권한도 없는 분이 너무 나서서 오히려 나중에 좀 후유증이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런 걱정을 해요. 그래서 미국은 역시 일본은 자세가 됐고 대한민국은 준비도 안 됐는데 왜 처음에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을 흉내를 냈느냐 이제 그런 비난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되게 경솔했던 것 같아요. 한덕수 대행이. 네. 지금 우리나라의 그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지는 전혀 우리가 전달받지 못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협상 테이블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좀 덜 피해가 되게 만들어야 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자,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싸움이 벌어지고 있어요. 엄청난 기싸움이 있고 여기 사진 보면 진짜 이 두 사람의 아주 보통이 아닌 두 분이죠. 네. 그러니까 이 나바로라는 분은 이분도 하버드 경제학 박사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이렇게 그 인텔리전트 학력이 가방끈이 긴 사람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네. 본인도 IB 출신이고. 근데 70대 중반이고 트럼프 일기에서도 무역 담당 자문관 역할을 했고 지금도 되게 중책을 하고 여전히 트럼프의 머리에는 나바로라는 인물이 있는데 너무 강한 그 맵하고 중국과 협상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없다. 짓밟아 버려야 된다. 근데 이 사람이 그 일론 마스크랑 그 결이 틀리고 너무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약간 그러니까 늙은 여우 같은 그런 네. 느낌이에요. 이 사람은. 그래서 실제 뭐 테슬라가 뭐 별거 있냐. 그 제조를 하는 게 아니고 자동차를 조립을. 단순히 수입 부품 갖고 조립인데 원래 그 사실입니다. 근데 실제 그 자동차 제조라는 거는 2만 개 부품을 조립하는 거지만 그래도 팩트는 테슬라는 미국에서 가장 수직 계열화가 제일 많이 된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뭐 좀 너무 팩트가 아닌 걸 하고 있고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발끈해서 이 되게 멍청한 그 노인네라고 이제 그런 비난을 해서 지금 결국 뭐 그 트럼프가 취임하고 이제 한 3달쯤 됐는데 이 기싸움들이 어마어마하고 이러한 그 전통 올드한 이런 나바로 이런 사람과 그 다음에 새로 신흥 실리콘밸리 출신의 트럼프의 그 자문관들 여기서 대표적인 게 일론 마스크와 기싸움이 엄청 큰데 네. 미국에서는 이런 그 방향에 대해서 오히려 더 관심이 많아요. 개인 인물들의 캐릭터. 근데 약간 지금 이 무역 그 관세 협상과 관련돼서는 그 일론 마스크는 외곽에서 자기의 트위트만 계속 날리지 본인은 네. 직접 개입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모르고. 근데 저는 트럼프는 중국과 협상을 할 때 중국의 가장 큰 공장을 갖고 있는 게 애플의 팀 쿡하고 일론 마스크 아니에요. 그쵸. 특히 중국의 시진핑하고 고위 지도자와 교감을 하는 네, 게 네. 일론 마스크이기 때문에 또 다시 좀 트럼프가 이 사람한테 기대지 않을까 부탁을 해서 좀 막후에서 좀 이렇게 중국을 부추겨서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만들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지금 이제 최근 시장 상황 속에서 주식 급등, 뭐 급락하는 부분도 변동성이 컸지만 국채 금리가 이렇게 위아래로 변동성이 큰 데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주가가 폭락할 때 보면 네. 항상 예외 없이 채권 시장은 금리가 그러니까 그 안정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 근데 2022년이 우리 역사적으로 기록에 남을 수 있는 게 주가도 폭락하고 채권도 폭락해서 네. 둘 사이의 상관관계가 깨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특히 이번 주 최근 며칠간 동안 보면 여기서는 이제 미국의 30년 국채예요. 근데 30년 국채가 4.4에서 4.8%까지 급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게다가 민주당 그 정권 때 재무장관을 했던 그 하버드대 총장 출신인 레리 서머스가 좀 자극적인 발언을 계속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러한 그 금리 급등, 채권 가격의 하락은 전 세계 투자가들이
미국 자산을 회피하는 모습이고 마치 미국은 가장 선진국인 형님 같은 금융시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어떤 이머징 마켓 한 국가 같이 그러니까 이머징 마켓 국가라는 것은 한국도 그렇지만 거기도 뭐 이머징 마켓 중에는 한국이 그래도 주요 시장 중에 하나죠. 근데 뭐 중남미 국가 같은 데는 미국이 조금 변동을 보이면 그거의 수배가 되는 변동성을 보여서 역시 리스크가 많다. 근데 네. 최근에 보면 미국 주가나 채권의 변동성을 보면 마치 이머징 마켓 같은 모습을 보이고 마치 그다음에 미국 정부가 하는 그 예측이 어려운 그런 정책도 되게 그러한 모습이다. 이제 조금 하여간 레리 서머스 같은 대가들이 또 이런 자극적인 발언을 하는 것도 시장의 좀 심리를 흔드는 것 같아요. 예. 심리를 흔든다라는 그 목적이 뭐죠? 뭐 결이 틀린 거죠. 뭐 레리 서머스는 민주당 출신이고 네. 원래 트럼프의 정책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반감이 많아서 네. 되게 이미 몇 주 전부터 미국은 경기 침체에 들어간다는 강한 비판을 발언. 하는 그러니까 물론 거군요. 긍정적으로 보면 트럼프의 정책을 바꾸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있지만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되게 표출을 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 좀 불안 심리를 좀 만드는 거라서 이번에 원래 칼라가 좀 이렇습니다. 되게 자기의 의견을 좀 강하게 드러내는 그런 면이 있죠. 근데 이분뿐만 아니라 뭐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회장도 그렇고 지금 월가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 그리고 경기가 지금 이렇게 관세 부과를 하게 되면 미국 자체가 더 꺾일 것이다라는 우려를 목소리를 엄청 높이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백악관 트럼프 귀에 안 들릴 수가 없는 거고. 트럼프가 다 그 모니터를 하죠. 그래서 근데 워낙 비즈니스 하던 약간 사람이니까. 선택적으로 취합하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 제이미 다이먼 회장의 발언 안에서도 관세가 뭔가 효과는 있다. 그거만 딱 차용해가지고 얘기를 하고 해서 월가와의 소통을 좀 통해서 이게 뭔가 좀 조율이 좀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약간은 이게 될까 싶은 그런 생각도 좀 근데 들고요. 하여간 트럼프가 확실히 조금 하여간 그 90일 퍼즈 네. 이제 그 유예를 했던 가장 큰 것은 주가 폭락, 채권 폭락, 그다음에 US 달러 약세. 그러니까 이게 트리오라고 하거든요. 세 가지가 변수가 한꺼번에 급락을 한 것은 미국에 대한 신뢰를 국제금융시장이 잃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 하여간 지금 뭐 레리 서머스, 로렌 서머스의 그런 자극적인 발언이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실제 데이미 다이먼드도 이런 얘기를 언론과 나눴는데 네. 우리가 이게 진짜 심각한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일시적으로 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도 동의는 하는데 이게 금융 위기 2008년 같은 상황은 절대로 아닌 게 이게 시스템의 레버리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2008년은 미국 금융 시스템이 붕괴가 될 찰나였고 네. 메인 금융기관인 제가 있던 메릴 린치,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세 군데가 각각 35배의 레버리지를 갖고 있었어요. 자기 자산 대 총자산의 배수. 네.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레버리지고 그 당시에 각사의 3개사의 총자산이 대한민국 GDP보다 컸으니까. 근데 지금은 금융 시스템이 훨씬 안전돼요. 우리나라 주요 은행들, KB 신한도 그렇고 미국의 주요 월가 은행, 유럽의 은행들도 그 말씀드린 레버리지 배수가 10배에서 15배가 보통입니다. 과거보다 레버리지가 반도 안 돼요. 그래서 시스템의 구조적인 레버리지가 높지 않기 때문에 물론 헤지펀드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트레이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매크로 펀드 같은 데가 뭐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한 데도 있는데 거기가 이제 언와인드를 하면서 채권 가격이 좀 하락하긴 했지만 구조적인 시스템적인 리스크는 큰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이미 다이먼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침체 가능성은 있지만 2008년과는 상황이 완전히 틀리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시장에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식이 주가가 올라가고 지수가 떨어지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면서 지금 이렇게 방향이 흘러가는구나를 이야기를 하는데 더 큰 채권 시장에서는 이 더 많은 변화들과 더 많은 시그널들을 그러니까 실제 큰 흐름의 변화가 있을 때는 채권하는 사람들이 실제 선수예요. 그러니까 네. 주식하는 사람 중에서도 똘똘한 사람은 채권 시장을 보고 채권 시장의 CIO나 노련한 채권 펀드 매니저 훨씬 판을 잘 읽어요. 그래서 트럼프도 지금 채권 시장을 되게 주목하고 있고 우리도 채권 시장의 변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3.5% 어제 S&P가 빠지고 그 전날은 10% 반등한 거가 우리는 되게 예민하지만 네. 실제 그거보다는 채권 시장의 뉴스를 우리가 좀 더 기울여야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뉴스 하나 더 가지고 오셨는데 이것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이낸셜 타임스에서 일면 기사로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 미국 채권 시장 금리가 급등,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했던 게 어떤 이유가 있느냐. 근데 이제 수급 측면에서는 이런 게 있어요. 그 스콧 벨슨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가들은 보통 60-40라고 그러죠. 주식을 60 들고 있고 채권을 40 들고 있어요. 내가 10만 불을 저축을 하고 있으면 투자 자산으로 6만 불은 주식을 하고 4만 불은 채권을 해서 주가가 폭락을 해도 채권 가격은 오히려 오르니까 안전자산으로 돈이 가서 그래서 네. 과거에는 보면 그렇게 실제 그 내가 들고 있는 전체 NAV는 안 빠진다. 그리고 실제 주말에는 스콧 벨슨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주가 폭락했지만 내가 계산해 보니까 평균 미국의 개인들은 금융자산이 한 5, 6%밖에 하락 안 했을 것이다. 근데 이번에 틀렸던 게 며칠 사이에 틀렸던 게 채권 가격도 같이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그게 되게 주목을 받았던 거고 트럼프도 주목을 했고 실제 과거의 금융 위기가 지난 한 3, 40년 동안 한 서너 차례 너댓 번 있었는데 거의 예외 없이 네. 주가가 폭락하면 채권 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는데 유일하게 동반 하락을 했던 게 코로나 이후 네. 최근에 여서 이번에도 이제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되게 주목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큰 팩터가 그 첫 번째는 헤지 펀드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크로에서 약간 그 수익을 먹으려고 레버리지를 엄청 많이 하는 매크로 트레이딩 하는 데들이 있는데 여기가 전체 미국 채권 국채 시장에서 한 7%도 들고 있고 여기가 이제 돈을 또 그 레버리지를 하려면 빌려야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프라임 브로커한테 그래서 돈을 빌려준 데가 니네가 많이 깨먹었기 때문에 우리가 언와인딩을 한다. 그래서 이제 강제 매도도 하고 그러는 과정에 있어서 채권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다음에 우량 주식도 많이 유동성 큰 것들은 많이 내놨습니다. 강제 이제 매도를 당한 면도 있고 이제 그것이 그러한 수급적인 측면도 있고 근데 다른 것은 이제 좀 음모론이 좀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중국이 미국 국채 모기지 채권을 많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 중국이 좀 내다 판 게 아닌가 최근에 그런 주장을 하는 네. 사람도 있는데 아시아권에서 엄청 매도가 많이 나왔다고. 근데 스콧 벨슨은 이것을 강하게 부정을 했어요. 이제 그 사람의 주장에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데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무역 전쟁 와중에 있어서 중국은 살아남으려고 중국 위안화를 의도적으로 지금 약세로 만들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출업체들이 버틸 수 있게. 근데 미국 국채를 판다는 것은 결국 그 매각한 돈으로 그 아시아 뭐 통화 그다음에 이제 위안화가 강세가 되는 그러한 선택을 하는 것인데 두 개의 정책이 서로 상충이 된다. 위안화의 약세를 원하는 중국 정부의 그런 정책적인 의지와 미국 국채를 팔면 위안화가 강세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수급적인 요인은 서로 일치가 되지 않아서 벤센은 자기가 아는 바로는 중국은 아직은 미국 국채를 팔고 있지 않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시진핑이 이건 진짜 라스트 마지막 버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진짜 트럼프와 협상을 안 하고 강대강으로 가서 치킨 게임으로 가겠다는 얘기인데 네. 그 선택까지는 가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여간 지금 뭐 워낙 시장이 불안하니까 네. 그리고 중국이 자기 패를 잘 지금 안 보이고 있잖아요, 되게. 그쵸. 그래서 이제 음모론 얘기도 좀 나오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 최근에 가장 회자가 많이 되고 있는 그 미란 리포트. 저는 그 이거를 왜 미란이 이렇게 아니고 마이런입니다. 뭐 마이런. 한국어로는 그냥 미란이라고 쓰시더라고요. 대부분의 보도에는 다 미란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많이 마이런 리포트. 예, 스티브 우리는 마이런. 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이니까 마이런. 저희가 정정을 하겠습니다. 영어식으로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또 이남의 좋은 주식 연구소에도 요 영상을 올리셨는데 87년부터 이미 예견이 됐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그러니까 되게 재밌는 게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트럼프가 물론 이제 지난 일기에도 좀 그런 느낌은 있었지만 야 이거 몇 달 사이에 급작스럽게 그 만들어낸 무역 정책이 아닌가. 근데 저도 놀란 게 트럼프가 정확하게 40세가 될 때 본인이 뉴욕 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한국 같으면 이제 조중동이죠. 여기에 본인이 자기 돈을 부담해서 전면 광고를 냈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이제 보시는 여기 뭐 글자에 읽히지가 않지만 이게 미국민에게 보내는 나의 그 공개 메시지. 그래갖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얘기했던 게 지금 일어나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거 되게 놀라워요, 되게. 네. 그러니까 40년 동안 꾸준히 이런 생각을 해왔고 이때는 본인이 자기가 정치적인 야망을 드러내진 않았을 때니까.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미국의 외교 정책을 강력하게 비판을 했고 특히 이제 중동 전쟁을 예를 들었어요. 중동의 평화를 원해서 미국은 엄청난 돈을 퍼붓고 미국 젊은이들이 가서 희생을 당하는데 실제 이득을 보는 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 국가고 왜냐하면 평화를 네. 미국이 만들어주니까 더 나아가서 더 비판을 한 건 일본이라는 나라예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와 똑같이 중동에서 석유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유가가 낮아지면 원유 수입하는 비리 줄어드니까. 근데 이런 부자 나라, 일본 나라를 우리가 왜 도와주냐. 그 덕분에 우리가 도와준 덕분에 방위를 해주는 덕분에 일본은 수천억 달러의 흑자를 내고 아주 부자 나라가 됐는데 일본은 미국을 이용을 한다. 그래서 미일 관계가 좋고 아베 신조가 공을 많이 들여서 일본에 친밀한 감정을 갖고 있지만 항상 우리의 동맹이지만 또 항상 단서를 달아요, 트럼프가. 그래서 이런 사고가 머리에 깔려 있어요. 그리고 이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플라자 합의 이후 엔화가 강세가 되면서 일본은 미국에 대해서 좀 컴플레인을 했는데 네. 이 표현을 썼어요. Tax these wealthy nations. 이 부자 나라를 우리가 세금을 매겨야 된다. 세금이라는 건 관세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서 세금을 높일 게 아니라 이런 부자 나라에 대해 관세를 매겨야 된다. 그래서 지금 트럼프의 정책을 보면 이번에 이제 관세 요구를 잘 이제 봉합을 하고 나서 의회에서 국민을 위한 세금을 낮추고 규제 완화를 한다고 그러죠. 원래는 이제 세금을 먼저 낮춰서 환심을 국민들한테 사고 관세 정책을 하기로 처음엔 계획을 세웠는데 그게 일기 아닌가요? 근데 이번에도 원래 그렇게 할 네네. 거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뒤집었어요. 그래서 관세 정책을 해서 먼저. 시장에 좀 불안감을 만들어서 의회가 쉽게 감세할 감세를 수 있게.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드는 네네. 이것도 엄청난 또 꾀가 녹아 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래서 실제 되게 놀라워요. 1987년에 우리가 지금 겪는 걸 그대로 이미 전면 광고를 통해서 자기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다. 네. 마이런 리포트 그 내용도 좀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여기 주요 조그만 내용. 이제 사진 나와 있는 이제 머리는 좀 벗겨졌는데 네. 젊습니다. 40대. 이분도 하버드 경제학 박사인데. 똑똑한 분이시네요. 근데 트럼프의 이런 생각을 경제적인 이론으로 정리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나바로라는 책사가 물론 아이디어를 계속 주지만 네. 이론으로 쫙 정리해서 그리고 이제 백악관에서 근무를 한다는 건 수시로 트럼프가 부를 때마다 가서 이제 회의에 참석을 하니까. 네. 그래서 전 세계 무역 시스템을 개편을 해야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미국 제조업이 부활이 되고 경상수지를 줄이려면 달러가 구조적으로 약세가 돼야 된다. 그리고 이걸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는 관세와 군사 지원, 방위비 부담을 같이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허슨 베이라고 꽤 미국에서 잘 나가는 헤지펀드고 여기가 한국에서 펀드 판매하기 위해서 저한테 그때 왔었어요, 되게. 그래요? 그래서 여기도 다 유대인들이 하는 네네. 회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랬고, 근데 조금 이제 말이 안 되는 게 일단 트럼프와 이 스티브 마이런 박사의 생각은 되게 똑같아요. 강자가 약자를 아주 무참히 짓밟는 거. 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원래 부동산을 그런 식으로 자기 부동산 재벌이 된 거고 마이런 박사는 이론적으로는 완벽한데 경제학 박사니까 실제 기업인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애플의 아이폰 예를 들면서 네. 미국의 소비자는 다양한 선택지가 있다. 아이폰 아니어도 다른
그 스마트폰을 쓸 수가 있고 근데 말이 안 되지. 미국 사람들 아이폰을 원하니까. 그리고 그쵸. 아이폰을 중국에서 제조를 못하면 인도 다른 나라 가서 하면 된다. 근데 팀 쿡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하지만 애플의 중국 공장은 미국을 위해서 지어진 공장이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가 수입을 얘네 거를 안 받아주면 그 공장은 가동을 못한다. 이제 그런 주장이 좀 너무 나이브해서 기업인들 그다음에 현재 그 마이크로 레벨에서 벌어지는 그런 일들에 대한 거가 좀 기반이 좀 부족해요. 그러니까 제 살 깎아먹게 하는 것에 대해서 되게 가볍게 생각하네요. 그러니까 되게 예. 학자들의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공통적인 그런 견해이기도 합니다. 되게.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이 협상이 어쨌든 이 90일 동안 진행되는 사이에서 리스크는 계속 이어지겠죠. 변동성과 이러한 복잡한 변동성이 이야기와. 되게 높아지겠죠. 네. 그래서 뭐 어제 주가가 빠진 것은 이제 중국 관세가 또 145%가 됐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뭐 오타였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결국 일단 일본이 일본 타자니까 네. 일본과의 우리가 협상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가 채권 시장에 눈여겨 봐야 될 것 네. 같아요. 채권 시장 관련된 뉴스를 봐야 되고, 수급 측면에 있어서는 이제 헤지펀드들 같은 데가 계속 마진 콜이 걸려서 그 강제 매도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변동성도 좀 보고, 하여간 뭐 지금 미국이 또 적극적으로 협상은 하기는 할 것 같은데 요구하는 게 너무 높아요.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장벽이라는 것은 정부가 산업 기업들하고 또 같이 깊은 대화를 나눠야 되는 거기 때문에 네. 하여간 뭐 일본이 하여간 빨리 준비를 해서 갈 테니까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언제 우리는 다시 기업의 이야기를 하고 산업의 펀더멘탈을 분석할 수 있을까요? 참 이런 관세 관련한 이야기가 하루빨리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인터뷰 함께 했고요.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